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5년 만에 다시 만난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저는 아들을 낳자마자 이별을 해야 했어요. 저에게서 아들을 뺏어간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혼전 임신이었던 데다 제게 부모님이 안 계셔서 속수무책으로 뺏기고 말았죠. 눈물로 살아가던 어느 날 15년 만에 아들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부고였죠. 아들 시신이라도 한번 보게 해달라는 제게 시어머니는 입 닫고 장례나 네 손으로 치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통안의 장례식을 치르러 갔던 곳에서 믿기 힘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죽었다던 내 아들이 멀쩡히 살아있지 뭡니까? 그럼 지금부터 제 아들을 둘러싼 기가 막힌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있잖아요. 하물며 짐승도 그런데 말이죠. 하지만 제게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없었어요. 무슨 연유에서인지 저를 낳으신 분은 제 탯줄도 제대로 자르지 않은 채 쓰레기통에 버렸거든요.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러 나왔던 구멍가게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세상 빛도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모든 만남은 인연이 있기에 가능한 거라고 하잖아요. 구멍가게 할아버지와 저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어린 저를 키우기 힘들었던 할아버지는 경찰을 통해 저를 시설에 보내주셨지만 결국 저를 품게 된 건 할아버지셨어요. 저는 시설에 보내지고 얼마 안 돼 부유한 집에 입양이 됐어요. 어릴수록 입양이 잘 되는 편이라서 운이 좋았던 거죠. 그 집에서 6살 때까지 그 집 딸로 살았어요. 제가 입양됐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말이죠. 그러다 7살 생일이 다가오던 어느 날 저는 파양이 됐어요. 이유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그 집 부부한테 아이가 생겼다는 거였어요. 부모인 줄 알았던 사람들한테 하루아침에 버림받은 저는 충격으로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주변을 통해 얘기를 전해 듣고 알게 되었죠.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조금만 화가 나면 머리를 바닥에 쿵쿵 찍곤 했대요. 아무래도 어린 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시설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고 말도 않고 늘 혼자 구석에 쭈그려 앉아 있던 저는 매일 시설에 찾아오는 할아버지 한 분과 친해지게 되었어요. 나중에 알 수 있었지만 그분이 바로 쓰레기통에 버려진 저를 구해주신 구멍가게 할아버지셨어요. 제가 입양이 된 후에도 할아버지는 매주 시설에 찾아와 아이들한테 과자랑 사탕도 가져다 주시곤 했었는데 제가 파양이 됐다는 소식을 들으시곤 매일같이 찾아오셨어요. 그렇다고 제게 말을 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옆에 조용히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시곤 하셨죠. 처음엔 이 할아버지가 왜 이러나 생각했는데 언제부턴가 할아버지랑 나란히 앉아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질문이나 답을 하게 됐고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어요. 나를 버린 양부모와 달리 할아버지는 저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할아버지는 매일같이 시설에 찾아와 주셨지만 그렇다고 저를 입양하시지는 않았어요. 언젠가 제가 할아버지께 물었던 적이 있어요. 할아버지, 나 할아버지랑 같이 살면 안 돼요? 할아버지가 나 입양해주면 되잖아요. 그건 안 된다. 나는 이미 늙고 힘이 없어서 널 키울 자신이 없어.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힘든 일은 내가 하면 되니까요. 나도 벌써 9살이나 됐다고요.
설거지도 잘하고 빨래도 할 수 있어요. 저번에도 선생님 몰래 양말도 빨았는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나 좀 입양해 주세요. 고작 9살이었던 저는 입양을 그저 함께 사는 것 정도로 간단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입양해달라고 할아버지를 졸라댔어요. 어린 아이의 철없는 행동에 많이 곤란하셨을 텐데도 할아버지는 늘 웃는 모습으로 성심껏 대답을 해주셨어요. 비록 할아버지한테 입양이 되진 않았지만 할아버지는 제 보호자나 다름없었어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생이 되도록 입학식과 졸업식에도 늘 참석해 주셨거든요. 물론 대학교 입학식에도요. 시설에서 자란 제가 대학까지 다녔다고 하면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들 놀라요. 그도 그럴 게 시설에선 만 18세가 되면 퇴소를 해야 하거든요. 정착금이라고 해봐야 당시만 해도 500만 원도 안 됐는데 그 돈으로 살 집도 구하고 살림살이도 사고 취직을 하기 전까지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대학을 다니나 싶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건 정말 불가능해요. 저도 후원자님이 안 계셨다면 절대 대학 진학은 꿈도 못 꿨을 테니까요. 다행히 고3이 올라가던 때 원장님을 통해 후원자분의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제가 대학에 합격만 한다면 등록금 일체를 대주겠다고요. 솔직히 제 사정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대학 진학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 말에 희망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더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어요. 다행히 제가 들어간 시립대는 등록금이 타 대학에 비해 현저히 낮았기 때문에 후원자님한테 부담을 덜 지을 수 있었죠. 후원자님은 매번 원장님을 통해 등록금을 보내주시면서도 단 한 번도 저를 만나주시지 않았어요. 물론 만나주신다고 해도 제가 뭘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제 인생이 은인이나 다름없는데 얼굴도 모르고 사는 건 너무한 것 같아서 틈만 나면 원장님을 졸랐어요. 그리고 드디어 후원자님의 정체를 알게 되었죠. 바로 구멍가게 할아버지셨어요. 그 사실을 알고 할아버지를 찾아갔는데 글쎄 할아버지가 혼자 손님도 없는 불 꺼진 가게에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라면을 끓여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처량한지 눈물이 다 났어요. 제게는 더 나은 인생을 살라시며 그 큰 돈을 선뜻 내주시면서 정작 당신은 초라한 생활을 하고 계시다니 저만 아니었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실 텐데 말이죠. 문 앞에서 울먹이는 저를 발견하신 할아버지는 한 걸음에 달려오셨어요. 그리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죠. 누가 괴롭히더냐고, 무슨 일 있었냐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끌어안고 한참을 펑펑 울기만 했죠. 감정을 추스른 뒤에야 할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곤 약속했어요. 할아버지 노후는 제가 책임지겠다고요. 하지만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이 많은 분과는 기약 없는 약속을 하는 게 아니었나 봐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할아버지께서는 마지막까지도 제 걱정이 되셨는지 가게가 딸린 집과 통장 잔고를 모두 제 앞으로 남겨주셨어요. 유언처럼 남긴 글에는 어차피 당신에겐 책임질 자식도 없고 가족도 없으니 유일한 친구인 제게 모든 걸 남긴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유일한 제 바람막이였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저는 한동안 방황을 했어요. 나라는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 자격도 없는 건가? 왜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를 버리거나 나를 떠나는 건가? 모든 게 다 내 탓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이 세상에서 나만 온전치 않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내 자신이 한없이 작아졌을 때 그 사람을 만났어요. 제 아이의 아빠를요. 친구의 권유로 등산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훤칠한 키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두른 그 남자는 학생 신분에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경영학과 선배였어요. 씀씀이가 좋아서 그런지 선후배 할 거 없이 다들 그 선배 앞에서 딸랑이를 흔들고 있더라고요. 툭하면 동아리 사람들한테 밥과 술을 사고 누가 자기 물건에 호기심을 보이면 아무렇지도 않게 주곤 했어요. 이런 식으로요. 선배, 그 지갑 어디 거예요? 그거 명품이죠? 엄청 비싸 보이는데. 아, 선배한테는 가격 따윈 상관없겠구나. 나 같은 서민이야. 물건 살 때 가격표 먼저 보지만 선배 같은 부자들은 물건만 보고 살 거 아니에요. 아, 다음 생에 태어나면 형처럼 되고 싶다. 부럽다 진짜. 자식, 뭘 그런 걸 가지고 다음 생까지 생각하냐? 그렇게 마음에 들면 이거 너 가져. 난 집에 다른 디자인 있으니까. 당시 백화점 가격으로 100만 원에 달하는 지갑을 선뜻 내주는 선배를 보고 저는 속으로 기함을 토했어요. 100만 원이면 내 2달치 생활비였거든요. 도대체 이 남자는 어떤 삶을 살고 있기에 이렇게 돈을 물쓰듯 하나 신기하기도 하고 괜히 화가 나기도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돈이 자기가 벌어서 얻은 돈이겠어요? 부모 잘 만난 덕에 공짜로 생긴 돈이겠죠. 누구는 낳아준 사람 얼굴도 모른 채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가며 살고 있는데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선배와는 거리를 두고 지냈어요. 밥을 사준다고 해도 약속이 있다고 빠지고 나란히 옆자리에 앉게 돼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일부러 선배를 무시했어요. 그래서였는지 선배는 유독 저한테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자기 좋다는 여자들은 마다하고 말이죠. 권희정이라고 했나? 국문과 3학년 맞지? 상준이랑 같은 과. 네. 와, 대답이 참 야박하다. 좀 길게 대답해주면 어디가 덧나니? 점심 안 먹었으면 같이 나가자. 내가 TGI에서 스테이크 사줄게. 싫어요. 뭐가? TGI가 아니면 스테이크가? 그것도 아니면 나? 마음 같아선 그래 너다. 난 네가 정말 싫어.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지만 제게 그 정도의 깡은 없었어요. 어찌됐거나 선배는 저와 같은 동아리인데다 저보다 학번이 위니까요. 한 번 보고 안 볼 사이라면 몰라도 동아리를 그만두기 전까지는 자주 얼굴을 마주쳐야 하는데 괜히 상황을 껄끄럽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비굴하지만 다른 핑계를 댔어요. 고기 안 좋아해요. 혹시 채식주의자? 아니라고 대답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더 길게 대화를 이어가게 될 것 같아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채식주의자는 개뿔, 고기라면 환장을 하는데.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채식주의자인 걸로 하자 싶었어요. 같이 고기를 구워 먹을 일도 없으니 알게 뭐냐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선배가 갑자기 배를 쥐고는 깔깔대고 웃지 뭐예요. 아, 요즘 채식주의자는 닭꼬치도 먹고 제육덮밥도 먹는구나. 몰랐네. 아, 미안. 실은 내가 학교 근처 분식집이랑 김밥 천국에서 널 몇 번 봤거든. 동아리방에선 늘 말도 없고 표정도 안 좋길래 원래 그렇게 우울한 성격인가 했는데 친구들끼리는 잘 웃고 말도 잘하더라. 그래서 식당에 네가 있을 때마다 주의 깊게 보곤 했어. 한마디로 희정이 네가 오늘 갑자기 채식주의자가 되기로 한 건 나 때문인 거지?
싫어하는 건 고기가 아니라 나인 거고. 저는 너무 창피해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는데 선배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나? 난 희정이 네가 마음에 드는데. 아무래도 내가 변태인가 봐. 나 싫다는 사람한테 애정이 더 생기니 말이야. 권희정,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 넌 계속 날 싫어해. 내가 사주는 밥 먹고 내가 사주는 옷도 입고 구두도 신고 백도 메고 나랑 데이트도 하면서 계속 날 싫어하라고. 난 내 방식대로 널 좋아할 테니까. 어때? 꽤 현명한 방법이지? 이게 무슨 개벽다귀 같은 소리인지 어이가 없어서 황당한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제 손목을 잡고는 어디론가 끌고 가지 뭐예요. 선배 손에 이끌려 선배 차에 타게 된 저는 난생 처음 가보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게 되었어요. 안 먹고 가겠다고 했더니 그럼 스테이크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고 협박을 하지 뭐예요. 그 비싼 스테이크를 버리는 게 아까워서 할 수 없이 먹었죠 뭐. 맛은 있더라고요. 스테이크를 개눈 감추듯 먹어치운 저는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먼저 일어나 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기어이 제가 일하는 카페 앞까지 차를 태워주지 뭐예요. 사람들 시선을 한눈에 끄는 값비싼 수입차로 말이죠. 카페에 들어갔더니 사장님과 알바생들이 제게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어요. 저 남자 누구야? 방금 타고 온 차 재규어 맞지? 와, 난 저 차를 잡지에서나 봤지.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야. 너 저 남자랑 사귀는 거야? 언제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동아리 선배예요. 선배는 무슨, 아까 그 남자 눈빛 보니까 하트가 숑숑 나오던데? 이야,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희정이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 제법이야 아주. 원치 않는 스테이크를 얻어먹고 원치 않는 차 한번 올라탔다가 저는 하루아침에 반란 까진 고양이가 돼버렸어요. 선배는 학교에서도 남들이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해댔어요. 제게 명품백을 사다 안기거나 제가 수업을 듣는 강의실까지 와서는 요망한 눈빛을 쏘아대며 누가 들어도 둘이 사귄다고 생각할 만한 말들을 해댔거든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과는 물론 동아리 사람들 사이에 저와 선배가 사귄다는 소문이 퍼지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저는 그동안 선배를 호시탐탐 노리던 여학생들한테 공공의 적이 돼버리고 말았죠. 어디를 가나 여학생들의 눈총을 받았고 남학생들은 제게 어떤 매력이 있기에 그 잘난 선배가 저한테 빠져서 해롱거리는지 궁금해했어요. 한마디로 의도치 않게 유명인사가 돼버린 거예요. 덕분에 저는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서 온종일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 집에 돌아가면 기진맥진이 되기 일쑤였죠. 이런 고충을 아는지 모르는지 선배는 재미있는 장난감을 손에 쥔 아이처럼 좋아 죽더라고요. 결국 참다 못한 저는 선배를 불러 따졌어요. 나한테 왜 이래요?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요? 돈 좀 있으면 사랑 가지고 놀아도 되냐고요. 내가 선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내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처참해지는지 선배가 아냐고요. 내가 언제 선배한테 명품백 사달랬어요? 비싼 차 태워달랬냐고요. 그러니까 제발 날 좀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요. 선배한테는 날 가지고 노는 게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만큼이나 쉽고 간단한지 모르겠지만 당하는 나는 아니에요. 선배한테 휘둘리면 휘둘릴수록 내 처지가 한심해서 죽고 싶다고요. 난 선배랑 달리 가진 것도 없고 뒤에서 나를 받쳐줄 부모도 없어요. 하루하루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찬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저 좀 그만 흔들고 모른 척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솔직하게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설마 모른 척 하겠냐는 계산도 있었지만요. 그런데 선배가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내가 필요하다는 얘기네. 너도 알다시피 나는 돈도 많고 여차하면 뒷수습해줄 잘난 부모님도 있어. 네가 나를 가지면 내 돈도 내 부모의 권력도 다 네가 갖게 되는 거야. 어때? 남는 장사지? 아, 사람이 진짜 내 말 못 알아들어요? 정말 끝까지 왜 이래요? 너야말로 내 말을 제대로 듣기나 한 거니? 내가 말했잖아. 너는 나 안 좋아해도 된다고. 그냥 내가 주는 거 받고 네가 챙길 수 있는 거 챙기라고. 날 사랑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게 뭐가 힘들어? 내가 네 처지 모르고 접근한 것 같니? 돈도 많은 내가 한 사람 인생 터는 건 일도 아니야. 네가 살았던 시설, 네 학비를 대주던 할아버지, 네 한 달 수입, 네가 지금 사는 집, 진작부터 다 알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주는 건 뭐든 부담 갖지 말고 받아. 그러다 어느 날 내가 안 보이거든. 그냥 마음 변해서 떠났다고 생각하고. 그럼 되잖아. 그때는 선배의 그 말이 철없는 부잣집 도련님의 객기 정도로 들렸어요. 그런데 얼마 뒤 선배가 했던 말에 다른 뜻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날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아르바이트를 쉬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 앞에 검은색 세단이 서 있더라고요. 이 동네에선 볼 수 없는 값비싼 차라서 시선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차문이 열리더니 잘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 나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구석이 하나 없는 멋진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권희정 학생 맞죠? 나 기원이 엄마예요. 그제야 왜 이런 값비싼 차가 우리 동네에 와 있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기원이는 선배 이름이었거든요. 그리고는 이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아침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그런 그림이요. 가난한 여자에게 돈 봉투를 내던지며 이거나 먹고 우리 아들한테서 떨어져 같은 흔해 빠진 레퍼토리요. 만약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돈 봉투를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살짝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내시는 거예요. 우리 기원이가 희정 학생을 많이 좋아해요. 걔가 지 아빠 앞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결혼 얘기를 꺼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기원이 아빠는 희정 학생만 괜찮다면 졸업 전에 식을 올리는 게 좋겠다고 하는데 어때요? 이건 또 무슨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린가 싶더라고요. 진짜로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결혼식이라니. 선배가 누굴 닮아서 자기 멋대로인가 했는데 이제 보니 부모님을 쏙 빼닮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여기까지는 기원이 아빠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달라요. 역시나 선배 어머님은 나를 탐탁치 않아 하시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나도 지금 당장 두 사람을 결혼시키고 싶지만 희정 학생 인생을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우리 기원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이예요. 병원에서는 10살도 못 넘길 거라고 했었는데 벌써 25해를 살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하더군요. 그제야 선배가 왜 그렇게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갔어요. 자신을 좋아하지 말라는 말도 결국은 제가 상처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했던 말이라는 것도요. 나를 데리고 놀다 버리려는 가벼운 생각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안도하게 되더라고요. 제 얼굴에서 표정 변화를 읽었는지 선배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애 아빠가 사업을 크게 해요. 형들을 제치고 아버님 회사를 물려받았거든요. 문제는 그걸 이어줄 자식이 기원이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기원이가 아니라면 그 자식이라도
회사를 이어줬으면 해요. 희정 학생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선 냉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를 아들 앞세와 결혼 닥달하는 거 이기적이라고 해도 좋아요. 지금이라도 희정 학생이 싫다고 하면 없었던 일로 할게요. 우리 욕심 채우자고 남의 자식 가슴에 못 박을 생각은 없으니까. 담담하게 시한부 인생을 사는 자식의 얘기를 꺼내는 선배 어머님을 보니 이상하게 안심이 됐어요.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돈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기적이고 없이 사는 사람들을 깔보곤 했는데 선배 어머니는 그들과 달라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감정도 없는 선배와 결혼을 하겠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선배 어머니는 잘 생각해보고 연락을 달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집에 들어온 저는 그대로 현관 앞에 쓰러져서 잠이 들었어요. 몸에 열이 많이 올랐는지 장렬하는 태양 아래 펼쳐진 사막을 걷는 꿈에 시달렸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끙끙 앓아가며 잠에 취해 있었는데 요란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에 겨우 잠이 깬 저는 바닥을 기어가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때 문 안으로 성큼 들어온 선배의 얼굴을 보고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선배를 통해 느끼지 못했던 그 감정은 어쩌면 내내 가슴속에 억눌러 왔던 외로움과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혼자 모든 걸 해내야 하고 힘든 순간도 홀로 버텨내야 했던 외로운 내 삶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온몸이 불덩이처럼 끓어오르던 탓에 그대로 쓰러지며 정신을 잃고 말았죠. 정신을 차린 곳은 내 집이 아닌 병원이었어요. 태어나서 그렇게 크고 좋은 병실은 처음이었어요. 병실 하나가 우리 집 전체보다 더 컸으니까요. 소파에 기대앉아 잠들어 있던 선배는 제 인기척에 눈을 떴어요. 그리고는 화가 난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몸이 그렇게 불덩이인데 왜 병원엔 안 갔어? 그러다 잘못되면 어쩌려고. 선배는 어떻게 알고 왔는데요? 엄마가 너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더라고 얘기해 주셨어. 희정아, 안 되겠다. 우리 같이 살자. 결혼하자고 닥달하는 거 아니야. 사는 동안 너 귀찮게도 안 할게. 그냥 내 눈길 닿는 데 있으라고. 그뿐이야. 오늘처럼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땐 어떡해? 내가 옆에 없을 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냐고.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너 손끝 하나 안 건드리고 곁에서 지켜만 볼게. 네가 싫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제발 그렇게 하자. 네 옆에만 있게 해달라고. 그날 선배는 확실히 달랐어요. 늘 사람 약을 올리듯 장난처럼 말하던 선배였지만 그날 선배의 눈빛은 간절함이 묻어 있었거든요. 내가 많이 약해진 탓이었는지 사람의 온기가 그리웠던 탓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선배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그렇게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런데 피 끓는 청춘을 한 집안에 몰아넣었는데 아무 일이 생기지 않을 리가 있나요?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겠다는 선배의 약속은 일찌감치 물 건너갔고 제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다가와 제 옆에 찹쌀떡처럼 붙어 앉았어요. 열이 떨어진 지가 언젠데 툭 하면 열을 잰다는 명목하에 이마며 얼굴을 손바닥으로 부벼대는데 고아인 저보다도 정에 굶주린 사람 같았다니까요. 학교는 물론이고 제가 교생 실습을 나가는 중학교와 아르바이트를 하는 카페까지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으며 운전기사 노릇까지 했어요. 이러니 제가 사람들한테 우리는 아무 사이 아니라고 항변을 해봤자 거짓말로 들릴 뿐이었죠. 그렇게 반년 가까이 동거를 이어갔고 이제는 선배의 스킨십이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결국 함께 산 지 1년도 안 돼서
우리는 연인 사이가 돼버렸죠. 그러다 우리 아들도 만들게 되었고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건 졸업을 앞두고 한창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였어요. 평소 가리는 음식 없이 잘 먹던 저였는데 이상하게 음식 냄새만 맡으면 속이 울렁거리고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아서 약국에 약을 지으러 갔는데 약사가 뜬금없이 마지막 생리는 언제 했냐고 묻더라고요. 원래 생리 불순이라고 했더니 테스터기를 내밀더라고요. 임신일지 모르니까 약 먹기 전에 테스트부터 해보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약사가 오버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테스터에 붉은 줄 2개가 선명하게 떠오르는 걸 보고는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 순간 아이가 생겼다는 기쁨보다는 현실적인 걱정이 먼저 밀려오더라고요. 아직 결혼도 안 한 상태고 무엇보다 얼마 안 남은 임용고시가 걱정이었어요. 임용고시에 합격한다 해도 출산을 하게 되면 바로 교사일을 하기 힘들 거고 이래저래 걱정되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죠. 잠깐이기는 했지만 선배한테는 비밀로 하고 아이를 치울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선배한테 임신 사실을 전했더니 이 남자가 글쎄 펑펑 울지 뭐예요. 그날 밤 선배 전화를 받고 저희 집으로 달려오신 선배 부모님도 제 임신 소식에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기특하다며 제 손을 잡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이런 게 가족인 건가 싶었어요. 난생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분위기에 취해 앞으로 다가올 시련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일단 휴학을 하고 출산한 뒤 다시 복학해 임용고시를 치르라는 선배 아버님 말씀에 따라 학교에 휴학계를 냈어요. 그리곤 태교에 전념하게 되었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으라는 어머님 말씀에 따라 과일이며 채소, 소고기도 최고급으로만 먹어야 했어요. 내 인생에 이런 호사가 또 언제 있을까 싶더라고요. 임신 전에도 강아지 따라다니듯 저를 따라다니던 선배는 이제 아예 암수 한 몸처럼 제 옆에 착 달라붙어 다녔어요. 모기나 개미 같은 작은 곤충도 마치 인류를 위협할 만한 거대한 적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제 옆에 얼씬도 못하게 막아주었고 식사량이 조금만 줄어도 몸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며 병원에 가자고 난리였어요. 가끔 자다가 눈을 떠보면 제 옆에서 지그시 저를 바라보고 있는 선배와 눈이 마주치곤 했죠. 평생 받아보지 못한 사랑은 한꺼번에 몰아서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하루가 버거울 만큼 행복하고 고마웠어요. 이게 꿈이라면 영원히 깨지 않기를 바랄 정도로요. 하지만 그래서일까요? 정작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저는 모든 걸 다 잃고 말았어요. 제가 분만실에서 10시간 넘게 산통과 싸우고 있던 그때 선배는 생사를 넘나들고 있었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걱정할까봐 아픈 티도 안 냈던 선배는 엄청난 통증을 진통제 하나로 버텨왔던 거예요. 긴 산통 끝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선배는 물론 선배 부모님조차도 코빼기를 보이지 않더라고요. 대신 선배 어머님이 보낸 도우미 아주머니 한 분이 제 곁을 지켜주셨어요. 선배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거라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했던 저는 혹시 이대로 버려지는 게 아닌가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양부모한테 파양을 당할 때도 이런 식이었으니까요. 또다시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또다시 버려진 건지 아무리 이유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출산을 하고 일주일이 가깝게 지난 어느 날 아침부터 도우미 아주머니가 부산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사모님이 퇴원하라셔. 병원에서도 그러라고 하고. 일단 짐은 내가 다 싸뒀으니까 아침 먹고 바로 퇴원하자고. 선배는요? 선배는 왜 안 온대요? 내가 애 낳은 건 알긴 한데요. 제발 얘기 좀 해주세요. 나도 뭘 알아야 대책을 세우든 할 거 아니에요. 아주머니, 제발 부탁드려요. 울먹이는 저를 말없이 바라보던 도우미 아주머니는 자기도 안 되겠는지 그제야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애기 엄마,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이 집 아드님이 말이야.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어. 다들 장례를 치르느라 병원에 못 왔던 거고. 집에 가서 기다리면 조만간 사모님이 다녀가실 거야. 그러니까 일단 나랑 집으로 가자. 아주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악을 쓰며 절규했어요. 선배가 죽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나는 아직 선배를 떠나보낼 준비가 안 됐는데 나랑 아기만 두고 가면 어떡하냐고 미친년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울어댔죠. 얼마나 그렇게 울었는지 울다가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그리고 정신이 들었을 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우리 애를 왜 어머님이 데리고 가요? 그 아이는 내 아이예요. 내가 엄마라고요. 당장 데려오세요. 내 아이 돌려달라고요. 데려오면 네가 혼자 어떻게 키울 건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너 이제 겨우 23이야. 이제부터 네 인생은 시작인데 죽은 사람 아이 데리고 뭘 어쩌겠다고. 넌 네 인생을 살아. 내 아들 아이는 우리가 맡아서 키울 테니까. 이렇게 하는 게 너한테도 최선일 거다. 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기원이 마지막 부탁도 있고 하니 앞으로 너 먹고 살 길은 마련해 주마.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아이를 볼 생각은 하지 마. 그게 네 아들을 위한 일이니까. 네가 이 약속만 지켜준다면 내가 반드시 네 아들을 너한테 돌려줄게. 그러니까 내 말 듣고 기다려. 선배 어머니는 그렇게 제게서 아들을 뺏어갔어요. 저는 도우미 아주머니와 함께 선배랑 함께 살던 집으로 돌아왔고요. 선배와 함께 꾸몄던 아이방은 주인을 맞아보지도 못한 채 굳게 닫혀버렸어요. 그 집에서 저는 한 달 남짓 지내다가 들어갈 때 가져갔던 옷가방을 들고 몰래 집을 나왔어요. 막상 나와보니 갈 곳이 없더라고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집뿐이었어요. 하지만 방치한 지 너무 오래돼서 제가 들어가 살기는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가게가 딸린 그 집을 팔고 제가 가지고 있던 원룸 보증금을 보태 변두리에 조그마한 집을 한 채 샀어요. 그 집에 공부방을 만들어 방과 후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조금씩 규모를 키워 15년이 지난 지금은 어엿한 보습학원으로 키워냈어요. 선배 집에서 도망치듯 나온 이후 제가 새로 이사한 집 우편함에는 종종 소인이 찍히지 않는 서류 봉투가 들어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사내 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가슴팍에 달겨있는 이름표에는 이진원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선배가 죽기 전 아이 이름을 미리 지어 놓았었는데 그때 지은 이름이 진원이었어요. 내 아들이 살고 있는 곳이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사진 속 배경으로 보아 한국이 아닌 건 확실했어요. 있는 집에선 다들 자식들을 조기 유학을 보내곤 하니까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 아들을 만나러 가게 될지 몰라 미리 여권을 마련해 두었어요. 10년이 지나 여권 만료가 되었지만 여전히 별다른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쓰지도 않은 여권을 갱신해서 늘 가방에 넣고 다녔죠. 철마다 아이의 성장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은 우리 집 우편함에 놓였어요. 봉투에는
사진 외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선배 어머님이 보낸 거라는 건 알 수 있었죠. 자신이 했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뜻인 것 같더라고요. 사진 속 아들은 커갈수록 제 아빠를 똑 닮아갔어요. 길에서 마주쳐도 한 번에 알아볼 정도로 말이에요. 15년이란 세월을 사진 몇 장으로 달래며 언젠가 아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잃지 않았죠. 그런데 얼마 전 낯익은 남자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저 기억하시겠습니까? 사모님을 모시던 김비서입니다. 또렷하게 얼굴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선배 어머님을 모시고 저를 찾아왔을 때 몇 번 본 기억은 어렴풋이 났어요. 제가 출산을 하고 병원에 있을 때 퇴원 수속을 하러 왔던 기억도 나고요. 지금 바로 공항으로 가셔야겠습니다. 아드님 장례식이 곧 있을 예정이거든요. 사모님께서 아드님 장례는 본인 손으로 직접 치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들 장례식이라뇨. 우리 애가 잘못되기라도 했던 거예요? 거짓말이죠? 지금 나한테 거짓말 하는 거죠? 내 아들이 왜 죽어요? 잘 키워서 보내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자세한 건 하와이에 도착하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남자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저를 차에 태워 공항으로 향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젖 한 번 물리지 못했는데 처음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 내 아들 장례식이라니. 그동안 기다린 세월이 너무 억울하고 한스러워서 온전한 정신으로 버티기 힘들더라고요. 남자와 함께 하와이에 도착한 저는 현지에 마련된 차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토록 꿈에 그리던 아들을 만날 수 있었죠. 싸늘한 주검이 아닌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멀쩡한 아들을요. 엄마 맞죠? 죽은 제 아빠를 빼다박은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엄마라고 부르면서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이내 제 품에 안기더라고요. 할머니를 통해 그동안 제 사진을 받아봤다며 만나면 한 번에 알아보려고 얼굴을 익혀뒀다고 하더군요. 누가 내 아들 아니랄까봐 하는 짓도 저랑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피식 웃고 말았어요. 한참을 아들을 끌어안고 펑펑 울다 보니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도대체 왜 멀쩡히 살아있는 내 아들을 죽었다고 거짓말까지 해가며 나를 여기로 불러들인 건가 하고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와이에 도착한 다음 날 걸려온 선배 어머님의 전화를 받고서야 알 수 있었어요. 너한테는 정말 면목이 없구나. 이게 다 늙은 시애미의 한 때문이라고 생각해다오.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어. 우리의 아빠가 시한부 판정을 받자마자 아버님은 밖에서 아이를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어머님과는 정략 결혼이었으니 자기 구미에 맞는 여자한테서 아들을 보자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10살을 못 넘길 거라던 아들이 20살이 넘도록 멀쩡히 살아있자 마음을 고쳐먹곤 여자들을 정리하셨던가 봐요.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들만 믿고 아무 대책 없이 지낼 수는 없었던지 자신이 데리고 있던 비서와의 관계는 이어가고 있던 참이었죠. 그러다 제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들 대신 손자를 후계자로 삼으면 되겠다는 계산이 섰던 모양이에요. 선배가 죽고 제 아들을 뺏어간 건 어머님이 아닌 아버님이었던 거죠.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남자를 잃고 자식까지 빼앗긴 제가 가여웠던 어머님은 어떻게든 제 아들만큼은 제 품으로 보내주려고 지난 15년간 손주를 품어왔던 거예요. 하지만 제 버릇 걔 못 준다고 아버님은 여전히 주변에 여자를 들이셨고 그로 인해 어머님은 여자로서 모멸감을 느끼며 살아야 했던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잖아요. 어머님은 아버님께 복수하기 위해 칼을 갈아오셨고 아버님이 암이 재발해 더는 회생 불가한 순간이 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복수를 한 거예요. 다 죽어가는 남편한테 하나뿐인 손자의 부고를 전하는 걸로요. 비서실에서 눈치챌 걸 고려해 엄마인 나까지 속여가며 하와이로 데려오는 수고까지 감내하면서 말이죠. 이날을 기다리며 그 긴 세월을 버텼어. 너는 이해가 안 갈지 모르겠다만 나로서는 이 방법밖엔 없었다. 미안하다 애미야. 뒷일이 수습되면 직접 찾아가 사죄하마. 이 모든 게 어머님의 복수 때문에 벌어진 일이란 걸 알고는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님이 이해가 가기도 했어요. 내 자식을 보호해준 어머님한테 고맙기도 했고요. 자식을 앞서 보내고 남편의 숱한 외도를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던 심정이 어땠을지 조금은 알 것 같았거든요. 현재 아버님은 의식불명 상태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생을 연명하고 계세요. 아버님이 손주 하나만 믿고 더는 자식을 두지 않았던 터라 유산 문제로 시끄러워질 이유는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 모든 건 저와 아무 상관없었어요. 저는 그저 꿈에 그리던 아들을 만나 앞으로 행복하게 살 일만 신경 쓰면 그만이니까요. 아들이 원한다면 회사를 물려받는 것도 고려해 보겠지만 저와 선배를 닮은 아들이 그걸 원치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15살밖에 안 돼서 돈의 가치를 몰라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딱히 강요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모자에게는 돈보다는 우리가 함께하는 1분 1초가 더 소중하니까요. 마음고생하며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낼 만큼 앞으로는 우리 모자 앞날에 행복한 나날이 가득하기만 바랄 뿐입니다. 저희 모자 앞날을 응원해 주세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제 딸아이 결혼식이 있었어요. 오랜 시간 딸과 단둘이 살아서 그런가 시간이 지날수록 딸아이의 빈자리가 많이 느껴지네요. 그래서 적적한 마음을 달래고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아들을 선호하는 서해 분위기 때문에 딸을 낳으면 죄인 취급을 받기 일쑤였잖아요. 저희 친정엄마 역시 그런 이유로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제가 맏딸로 태어나는 바람에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많이 받으셨거든요. 맏며느리였던 저희 엄마가 딸을 낳은 것과 달리 작은 엄마가 아들을 낳자 할머니께서는 대놓고 차별을 하셨어요. 작은 애 네가 우리 집 맏며느리로 들어왔어야 했는데 천하에 쓸모없는 애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바람에 내가 속이 말이 아니다. 큰애는 뭐하고 앉았니? 가서 음식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어디 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어? 당장 일어나지 못해. 명절 때마다 저희 엄마 딸 낳은 죄로 혼자 부엌에서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일을 하셨어요. 저와 9살 터울의 남동생이 세상에 태어날 때까지 말이죠. 아들을 낳고서야 온전히 맏며느리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엄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제 남동생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딸이라고 먹을 걸 덜 먹이지도 않고 공부를 덜 시키지도 않으셨죠. 저라면 그간 당한 게 있어서 딸 자식한테 괜한 화풀이도 할 법한데 그런 면에서 저희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죠. 여자라고 남자보다 못할 게 뭐 있니? 여자도 공부하면 남자보다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어.
예전처럼 남녀 차별이 심했던 시절에나 아들 타령을 했지. 세상이 점점 변해가고 있잖니. 그러니까 여자라서 못한다는 생각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하고 살아. 뒤는 엄마가 밀어줄 테니까. 물론 제가 잘할 때도 남녀 차별이 있기는 했어요. 국민학생 때까지만 해도 학교 대표는 남학생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나이 든 선생님들이 꽤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젊은 선생님이 그런 편견을 하나씩 집어주셨고, 저는 여자임에도 학교 대표로 사생대회도 나가고 글짓기 대회도 나갈 수 있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성별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걸 그때 배웠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을 다닐 때까지도 성별 차이에 대한 차별은 거의 느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첫 직장에 입사를 하고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차별을 경험하게 되었죠. 저희 부서 과장님이 소위 말하는 꼰대였거든요. 툭하면 업무 중에 남자 직원들만 데리고 옥상에 올라가 담배를 피우고 오셨는데 한 번 나갔다 하면 20-30분은 좋게 소비되곤 했어요. 그런 걸 하루에 서너 차례 진행하니까 못해도 한두 시간은 담배 피우느라 시간을 날려버리는 꼴이었죠. 거기까지는 참아줄 수 있는데 문제는 과장님 태도였어요. 아니, 여자들은 화장실에만 갔다 하면 왜 그렇게 오래 있다 오는 거야? 거기에 꿀이라도 숨겨놨어.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니까. 똑같이 월급 받고 다니는데 남자 직원만 죽어라 일하고 여직원들은 화장실 간다는 핑계로 시간만 까먹고 있잖아. 이래서야 되겠냐고. 안 되겠어. 앞으로 우리 부서 여직원들은 하루에 한 번만 화장실에 가는 걸로 해. 알았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누구 하나 반박을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과장님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괜히 총대를 맸다가는 회사 생활이 힘들어진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었죠. 특히나 기혼인 여직원들은 더 몸을 사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평소 야근이며 회식 문제로 이미 과장님 눈 밖에 나 있어서 더 말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내인 제가 나서게 되었죠. 과장님, 그렇게 따지면 남자 직원들도 담배 피우러 옥상에 가는 거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번 옥상에 가실 때마다 20-30분은 가깝게 있다 오시잖아요. 담배 자주 피우시는 분들은 거의 매 시간 가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여직원들 화장실 가는 시간보다 더 긴 거 아닌가요? 제 딴엔 꽤나 순화해서 한 말이었는데도 과장님을 비롯해 남자 직원들 표정이 엄청 안 좋아지더라고요. 급기야 과장님이 못마땅하다는 듯 혀를 차며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요즘 젊은 것들은 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아. 아주 살기 편하겠어. 김정용 씨, 남자 직원들이 담배 피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면 정윤 씨도 담배 피워. 그럼 되잖아. 건방지게 누구한테 담배 피운다고 잔소리야? 네가 내 엄마야? 아빠야?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싸가지 없게 굴고 있어. 이래서 여직원은 말 잘 듣고 고분고분한 애들로 뽑아야 되는 건데. 아우! 그날 이후 과장님은 대놓고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입사 후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저는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취업 대란이니 취업 전쟁이니 다들 취직을 못해서 난리인 통에 입사 1년 만에 이직을 한다고 하자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저를 바라보더군요. 특히 저희 친할머니는 남보다 못할 정도로 저를 나무라셨어요. 어쩌면 기집애가 이렇게 기가 센지 몰라. 네 승질머리가 그 모양이니까 어렵게 들어간 회사도 그만두게 된 거 아니냐. 조용히 직장생활 하다가 시집갈 생각은 않고. 아이고, 이게 다 애미 네가 잘못 가르친 탓 아니겠니? 딸 자식 교육 좀 똑바로 시켜라.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괜히 저 때문에 엄마한테까지 불똥이 튄 것 같아 죄송하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되려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잘했어. 그딴 인간 밑에서 괜한 고생할 필요 없어.
나이가 많다고 다 어른이 아니야. 애만도 못한 행동을 하는 인간들한테는 어른 대접해줄 필요도 없고 존중해줄 필요도 없어.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너 하나 일할 직장 없겠니? 마음 조급하게 먹지 말고 재충전한다 생각해. 직장과 할머니한테 입은 마음의 상처는 엄마 덕분에 많이 치유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퇴사 2달 만에 저는 이직에 성공했어요. 그때 들어간 회사가 바로 제 남편이 창업한 회사였어요. 규모가 작은 벤처기업이었지만 기존 회사들과는 달리 상하 구분이 없는 수평적인 관계의 회사였기 때문에 저로서는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특히 좋았던 건 복장의 자율이라는 점이었어요. 힐을 신지 않고 출퇴근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생각 이상으로 좋았거든요. 거기다가 강압적인 회식도 없고 강제 야근도 없어서 내가 맡은 업무를 마치면 낮 3시에도 퇴근을 할 수 있었어요. 물론 업무가 밀릴 때는 야근도 불사해야 했지만요. 야근을 하는 날이면 회사 대표인 남편이 직접 집까지 데려다 주곤 했어요. 야심한 시각이라 택시를 태워보내는 게 안심이 안 된다는 게 이유였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었어요. 다른 여직원들한테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아무래도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저한테 별다르게 행동하는 건 없어서 한동안 꽤 알쏭달쏭했어요. 그래서 내 착각이었나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회사 운영 방식이나 추진력, 영업 능력만 봐서는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었지만 남자로서는 잘 몰랐기 때문에 선뜻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아직 나에 대해 확신이 안 서는 모양인데 그럼 일단 시간을 가지고 나 좀 지켜봐줘요. 잘 살피다가 영 아니다 싶으면 직장 동료로 지내는 거고 아니면 연애도 하는 걸로. 어때요? 꽤나 쿨한 제안에 알겠다고 했어요. 이성으로 염두에 두고 지켜본 남편은 생각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남편이랑 함께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남편이 꽤나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인데다 남들 안 보는 곳에서 엄청 노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자신감의 원천은 바로 그 노력이었어요. 자신에게는 무척이나 엄격한 사람이었지만 타인에게는 한없이 유한 사람이었죠. 직원들이 실수를 했을 때 질책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으로 커버할 줄 아는 사람이라서 이런 남자라면 미래를 함께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귄 지 1년 만에 바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하지만 결혼은 2사람의 마음만으로 가능한 건 아니었어요. 저희 시댁이 엄청 가부장적인 집안에다 아들 가진 유세를 제대로 떠는 집이었거든요. 특히 저희 시어머니가요. 그런 시어머니를 닮아서 그런지 시누이들도 똑같았어요. 저도 어디서 빠지지 않는 학벌을 가지고 있는데도 어찌나 저를 무시하는지 기가 막힐 정도였죠. 우리 오빠는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아서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 대학도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를 나왔죠. 솔직히 우리 오빠가 같은 대학 출신이 아닌 여자를 데려올 줄은 몰랐어요. 아무래도 학벌 차이가 나니까 대화도 잘 안 통할 테고 이래저래 불편한 게 많을 텐데 왜 그랬나 몰라. 누가 보면 제가 똥통대학을 나온 줄 알겠지만 저도 서울대만큼은 아니지만 꽤 이름 있는 서강대를 나왔거든요. 그런데 학벌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듣게 되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죠. 정작 시누이는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경기권 대학을 나왔으면서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하다니 주제 파악도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누이랑 합세에 제 학벌을 타박하던 어머님은 상견례 날이 다가오자 이젠 혼수 타령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퇴근 시간에 맞춰서
신우이를 데리고 저희 회사 앞으로 오셨더라고요. 내 아들이 명색이 사장인데 어줍잖은 혼수를 들이밀 생각은 아니겠지? 내가 이래봬도 아들을 서울대까지 보낸 엄마인데 밍크코트 정도는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네 시누이도 뭐야? 그 레베통? 베비똥? 그 이름이 뭐더라? 엄마도 참 루이비통. 엄마, 그냥 내가 말할게. 언니, 나 루이비통 백 하나 해줘요. 친구들도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단 말이에요. 스피디 같은 흔해 빠진 거 말고 크고 비싼 걸로요. 해줄 수 있죠?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루이비통 타령을 하는데 솔직히 코웃음이 쳐졌어요. 돼지목이 진주목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가씨 한 달에 얼마 벌어요? 150? 200? 루이비통 백은 아가씨 몇 달 월급이랑 맞먹는 가격이에요. 그걸 아가씨가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집이 잘 사나 보다 하겠죠 뭐. 아니요. 헛바람 들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분수에 맞지 않는 걸 입고 걸친다고 그 사람이 명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겉을 치장하려 들기 전에 아가씨 스스로가 명품이 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명품은 아가씨 돈으로 사서 드세요. 그 정도 사서 쓸 능력도 안 되면 차라리 안 들고 다니는 게 맞아요. 그리고 어머님, 저요, 이 집에 팔려오는 돼지나 소 아니에요. 제가 왜 어머님 윙크코트를 해드려야 해요? 저도 비싸서 못 사 입는 걸 말이에요. 혼수는 우리 부부가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해요. 어머님은 이제 막 걸음마 시작하려는 부부한테 그런 큰 짐을 지우고 싶으세요? 남이 그래도 말려야 할 뿐이 그러시면 안 되죠. 정 그렇게 밍크코트가 가지고 싶으시면 어머님이 개 부어서 사서 쓰세요. 뭐든 내 손으로 벌어서 살 때가 제일 가치 있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법이거든요. 하실 말씀 다 끝나셨으면 이만 가볼게요. 제가 야근을 해야 해서요. 어머님 아들 회사 일인데 패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저는 할 말을 마치고 다시 회사로 들어가 버렸어요. 당신 아들 앞에선 세상 좋은 어머니처럼 구시더니 뒤에서는 마치 맡겨놓은 돈 달라는 식으로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너무 얄미워서 일부러 대놓고 할 말을 다 해버렸어요. 만약 이 일로 뭐라고 하신다면 저도 남편한테 말해서 이를 키울 생각까지 하고 있었죠. 하지만 다행히도 어머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남편 귀에 그간 당신이 한 일들이 들어가면 한바탕 난리가 날 테니까요. 그렇다고 어머님과 시누이가 이날의 일을 다 잊었던 건 아니었어요. 상견례 날 두 모녀가 시종일관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앉아 있었거든요. 나중에 전후 사정을 전해 들은 남편은 한숨을 쉬며 앞으로도 어머니랑 시누이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 단칼에 잘라버리라고 했어요. 솔직히 시어머니랑 시누이를 생각하면 결혼이 망설여졌죠. 어릴 때부터 엄마가 친할머니한테 당하고 사는 걸 가장 가까운 데서 보고 자란 저니까요. 하지만 제 남편은 저희 아빠처럼 아내가 자기 엄마한테 당하고 사는 걸 묵과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거 하나 믿고 결혼을 택했어요. 결혼을 하고도 저는 이전과 똑같이 직장 생활을 이어갔어요. 대표 아내라고 해서 회사 사람들이 받들어주거나 어려워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다 이듬해 딸을 낳고 육아를 시작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의 강요가 있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제 아이는 제 손으로 키우고 싶었거든요. 물론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이 많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지만 다행히 남편 사업이 잘 풀려서 돈 걱정은 안 해도 됐어요. 어느 정도 한국에서 성과를 올린 남편은 중국으로 사업 확장을 시도했어요. 당시 중국 경제가 한창 불처럼 일어나던 때여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거였죠. 하지만 중국에 진출하고 얼마 안 돼서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이 확산하기 시작됐고, 그로 인해 중국 정부에서도 도시를 폐쇄해버린 거예요. 중국 지사에 나가 있던 남편과 직원들은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곳에서 감금 아닌 감금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래도 어떻게 그 고비는 버텨냈는데 몇 년 뒤 또 다른 전염병이 퍼지면서 결국엔 중국에서의 사업은 접게 되었어요. 몇 년 동안 중국에서 사업을 하느라 들인 노력과 돈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죠. 우리 가족 간의 비극은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나마 이전까지는 한국에서 실적이 괜찮아서 버틸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어렵게 된 거였죠. 회사 규모를 줄이고 사무실도 작은 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돈도 돈이지만 특히 남편이 심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온 직원들을 내보내면서 욕도 많이 먹었고 스스로한테 실망도 많이 하게 되었거든요. 늘 자신감이 넘치던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늘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되었죠. 여보, 미안한데 이번 달 생활비 말이야. 아직 수금이 안 돼서 좀 늦어질 것 같아. 당신도 힘들 텐데 정말 미안해.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고개를 숙이는 남편을 보니 제가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대수롭지 않다는 듯 큰 소리를 쳤죠. 생활비? 아직 남아있어. 우리 세 식구 사는데 생활비 들 일이 뭐 있나? 그러니까 당신은 그런 걸로 기죽지 마. 그동안 당신 덕분에 우리 잘 살아왔잖아. 힘들 땐 힘든 대로 다 같이 똘똘 뭉쳐서 난관을 헤쳐나가면 되지. 안 그래? 자기야, 어깨 좀 펴. 고개도 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생활비가 떨어진 지 한참 된 상황이었어요.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쓰다가 그마저도 막혀서 친정 엄마한테 돈까지 꿔서 쓰던 참이었거든요. 아무래도 남편 회사가 전처럼 일어설 기미가 안 보여서 일을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남편이 알면 자존심 상해할 테니까 일단은 비밀로 하기로 했죠.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로 학원 강사를 했던 경험을 살려서 초중학생 수학과외를 시작했어요. 학원 강사회를 구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었겠지만 남편 몰래 하는 일인데다 집안 살림도 해야 해서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겠더라고요. 과외 전단지를 만들어 딸아이와 함께 아파트를 돌며 전단지를 붙이고 딸아이 친구 엄마들한테도 소문 좀 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덕분에 우리 집 생활비는 내 손으로 벌 수준은 되었죠. 남편한테는 친구 부탁으로 가끔 일을 도와줬더니 돈을 꽤 주더라며 앞으로 생활비 걱정은 말라고 둘러댔어요. 눈치 빠른 남편은 상황을 대충 알아챘겠지만 일부러 더는 안 묻더라고요. 그만큼 회사 사정이 힘들었던 거겠죠. 이렇게 우리 부부가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철이 없는 건지 염치가 없는 건지 툭하면 연락해서 돈 타령을 해대는 거예요. 싼 값에 나온 논이 있는데 이참에 그걸 인수하는 게 어떨까 한다. 그러니까 애비한테 그렇게 전하고 이 계좌로 5천만 붙이라고 그래. 계좌번호 불러줄게. 어머님, 그러실 거 없어요. 그이 돈 안 붙일 거예요. 아니, 못 붙여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요. 있는 직원도 거의 다 내보내고 딸랑 직원 둘 두고 일하는데 5천이라뇨. 그럴 돈이 어딨어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아무리 회사가 어려워도 꼴랑 5천이 없어? 세상에, 지나가던 개가 다 웃겠다. 지금 니네 사는 집만 팔아도 5천 보내는 건 일도 아닐 텐데 꼭 그렇게 시애미한테 죽는 소리를 해야겠니?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은 이 집이라도 팔아서 5천 보내달란 말씀인 거예요? 그런 거냐고요, 어머님? 지금 그 땅 안 산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요, 저희는 이 집 팔면 길바닥에 나 앉아야 한다고요. 이 집이요, 은행에 담보 잡힌 지 오래됐어요.
집 팔아도 우리 손에 들어오는 돈은 5천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도 팔아달란 소리 하실 거예요? 어머님, 저희 정말 힘들어요. 이번 달 버티고 나면 다음 달엔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한 걱정이라고요. 저희 도와달라는 말은 안 할 테니까 제발 저희 좀 그만 괴롭히세요. 제발요. 너무 화가 나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통사정을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런다고 진심이 전해지는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전화해 신우인의 전세 보증금을 올려줘야 한다며 돈 좀 보태라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속 위에 경일기란 말은 이럴 때를 두고 하는 말이다 싶었어요. 그래서 한참을 전화로 시어머니와 싸우고 있었는데 정신이 없어서 남편이 돌아온 걸 몰랐던 거예요. 순간 남편이 제 전화를 뺐더니 어머님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저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어요. 앞으로 이 사람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 갈라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어머님의 괴롭힘에서 나를 구해주려고 빈말을 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누런 봉투를 내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혼하자. 내가 써야 될 부분은 적어놨으니까 당신이 마저 써서 줘. 여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혼이라니. 당연 제정신이야? 이제 다 끝났어. 이미 파산 신청도 했고 이제 더는 가망이 없어. 나랑 있어봤자 너랑 가영이만 힘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끝내자 정윤아. 미안하다. 평소와는 달리 굳어있는 남편의 표정을 보니 이혼하자는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기 입으로 한 말은 어떻게든 지키는 사람이었기에 더 겁이 났어요. 남편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울면서 매달렸어요. 어떻게든 남편 뜻을 바꿔보려고요. 이렇게 헤어지면 우리 가영이는 어떡하냐고, 난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구질구질할 정도로 매달려 애원했지만 남편의 마음은 바꾸지 못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고 저는 딸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살던 집을 정리하고 남은 돈은 고작 2천만 원 남짓. 그 돈으로는 우리 모녀가 살 집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한동안 생활도 해야 했기 때문에 비상금은 남겨둬야 했거든요. 이혼할 때 남편은 자기 옷 몇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당장 쓸 돈도 없을 텐데 돈도 몽땅 제게 주고 딸아이의 양육권과 친권도 모두 제게 넘겼어요. 그런데 남편이 느닷없이 이혼을 강요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걸 이혼을 하고 1년이 지난 후에야 알 수 있었어요. 남편 회사가 어려워지고 직원들을 내보내던 때 창립 멤버였던 남편 친구도 회사를 나가게 되었다나 봐요. 다른 직원들과 달리 자기 회사를 차리기로 했던 친구는 모자라는 사업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다가 남편한테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을 했던 모양이에요. 퇴직금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상황이라서 남편은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고 결국엔 보증을 선 게 잘못돼서 파산 신청까지 하게 되었던 거죠. 혹시라도 저와 딸아이한테 피해가 갈까봐 이혼까지 감행했던 거고요. 차라리 나랑 상의라도 했다면 이런 최악의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남편과 이혼한 뒤 저는 학원 강사 일을 시작했고 5년 넘게 강사 생활을 하다가 지인을 통해 학원을 인수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 수학 전문 학원을 차리게 되었어요. 다행히 학원이 생각보다 일찍 자리를 잡았고 원생 수가 꽤 늘어나서 딸아이를 키우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후엔 친정에서 나와 내 집 마련에도 성공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이혼을 한 지 11년이 흘렀고 어느덧 장성한 딸아이는 결혼을 앞두게 되었어요.
이혼한 이후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남편이지만 그래도 딸아이 결혼은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래전 수첩을 꺼내 시댁에 연락을 해봤지만 없는 번호로 나오더라고요. 시누이도 전화번호를 바꿨는지 마찬가지로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어렵게 연락이 닿은 남편 친구들조차도 남편의 근황을 모른다고 해서 딸 결혼식엔 남편을 초대할 수 없었어요. 결국 딸아이는 아빠 손이 아닌 외삼촌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어 들어가야 했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마치고 딸아이 내외가 공항으로 떠나는 것까지 보고 막 돌아서려는데 웬 남자가 저 있는 쪽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얼굴이 너무도 낯익은 거예요. 한때 저와 직장 동료이기도 했고 남편과는 창업 때부터 함께했던 남편 친구였죠. 남편한테 보증을 부탁했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딸아이 결혼식장에서 마주하니 마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이 사람만 아니었다면 우리 가정이 그렇게 어이없이 깨지지도 않았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옛 동료를 보니 반갑기도 했어요. 조금 더 솔직한 심정으로는 남편의 근황을 이 사람을 통해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컸어요. 다시 남편을 만나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건 아니고 어떻게 살아있는지라도 알고 싶었거든요. 미워서 헤어진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친구 녀석을 통해 따님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며칠 밤을 고민하다가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재수씨, 정말 죄송합니다. 나 때문에 대원이랑 그렇게 되신 거 알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미 다 지난 일인걸요. 그건 그렇고 그 이와는 연락하시나요? 시댁이랑도 연락이 끊어지고 그의 친구들 중에는 연락이 닿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요. 혹시 소식 들으신 거 있어요? 그러자 남편 친구는 낮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궜어요. 그리고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았어요. 안 그래도 그 일 때문에 재수 씨를 찾아왔습니다. 저와 이혼을 한 뒤 남편은 친구와 함께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생활을 했대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열악한 상황이었음에도 재기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더군요. 신용불량자 신분이라서 번듯한 회사에 취직이 어려웠기 때문에 주로 몸으로 하는 공사판을 전전하며 살았다더군요. 그러다 예전에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때 알고 지내던 한인 사장님의 도움으로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가게 되었고 그 후로 몇 년간 연락이 끊어졌었다고 했어요. 그러다 올 초에 한인 사장님의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된 거예요. 대장암 판정을 받았는데 치료를 거부한다고 하더라고요. 연고도 없이 그 나라에 있게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사장님과 함께 한국으로 오게 하려고 설득을 하고 있는데 녀석이 말을 안 들어요. 살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대원이는 재수 씨한테 자기 사정을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지만 어떻게 그래요. 가만두면 타지에서 잘못될 게 뻔한데. 재수 씨, 대원이 좀 설득해 주세요. 일단 사람 목숨 살리고 봐야죠. 생각지도 못한 비보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다 잃고 다시 시작하는 삶이니 녹록치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도 너무 비참하게 살아온 남편이 너무 가엾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거든요. 차라리 우리 곁에 남아 있었더라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놈의 자존심이 뭐라고 그 고생을 한 건지 미련한 남편한테 화가 나기도 했어요. 한참을 주저앉아 흐느끼던 저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남편 친구한테서 남편의 현지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한테 전화를 하기에 앞서 몇 번이나 연습을 했어요. 어떻게 말을 해야
남편이 자존심에 상처받지 않고 부담 없이 한국으로 오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됐거든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남편 목소리를 확인하자마자 눈물부터 쏟아져 내렸어요. 제가 흐느끼는 소리는 느꼈는지 남편이 먼저 저를 부르더라고요. 정윤아, 정윤이니? 정윤아. 제 이름을 부르면서 남편 역시 흐느껴 울었어요. 11년 만에 다시 듣는 남편 목소리는 헤어질 때 들었던 그 목소리 그대로였어요. 너무도 그립고 다정했던 그 목소리 그대로였죠. 한참을 울고 난 뒤 제가 하고자 했던 말을 꺼냈어요. 여보, 당장 돌아와. 거절할 생각 말고 날 설득할 생각도 말고 그냥 나한테 와. 당신이 안 오면 내가 갈 거야. 당신도 알지? 나 해외에 나가본 건 신혼여행 때 몰디브 갔던 게 다라는 거. 난 영어도 못하고 스페인어는 더더욱 못해. 내가 거기 가면 국제 미아되기 십상이야. 그런데도 내가 거기까지 가게 할 거야? 이 나이에 날 국제 미아 만들 생각이냐고. 그건 싫잖아. 그지? 그러니까 당신이 와. 당장 나한테 오라고. 연습했던 말들은 다 팽개치고 다짜고짜 한국으로 오라고 땡깡을 부렸어요. 그런데 그게 남편한테 먹혔던 걸까요? 생각보다 순순히 대답을 하더라고요. 갈게. 내일 당장 표 구해서 당신한테 갈게.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안심하고 통화를 마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은 지금 공항이라며 한국 도착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었어요. 직항이 없어서 여러 나라를 경유해 오는 탓에 며칠이 걸렸지만 남편은 약속대로 한국에 와주었어요. 공항 입국장에서 남편을 마주하는데 그 사이 많이 늙고 왜소해졌음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달려가 남편을 끌어안았어요. 우리 부부가 한참을 끌어안고 울어서 그런가 지나가던 주변 사람들이 다들 쳐다보더라고요. 꽤나 서글픈 사연이 있는 사람들인가 보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날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긴 여행에 지친 남편을 생각해 밥을 먹이고 일찍 재웠어요. 제가 옆에 있으면 잠들기 힘들 것 같아서 일부러 자리를 비켜주려고 했더니 남편이 제 손을 놓지 않더라고요. 오랜만에 같이 누워서 자자면서요. 11년 만에 만난 우리 부부는 마치 아침 출근길에 나섰다 돌아온 사람처럼 너무도 자연스럽게 나란히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이틀 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딸과 사위는 제 옆을 지키고 있는 남편을 보고는 많이들 놀랐지만 이내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딸아이는 오랜만에 만난 아빠가 낯설었는지 처음엔 전에는 하지 않던 존대를 하더니 저녁밥 먹을 때가 되자 예전처럼 자연스레 지 아빠 옆에서 장난도 치고 전처럼 말도 편하게 하더라고요. 떨어져 지낸 시간이 길었어도 부녀지간의 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와는 반대로 시댁 식구들은 제 남편이 파산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자신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연락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야 그럴 줄 알았지만 시어머니까지 자기 아들을 모른 척할 줄은 몰랐기 때문에 꽤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을 때 어머님 댁 번호가 없는 번호라고 나왔던가 봐요. 세상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버님이 살아계셨다면 조금은 상황이 달랐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던 남편은 그 일을 기점으로 가족과 연을 끊고 살았다더군요. 현재 남편은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최악의 상황은 아니니까 일단 약물 치료를 먼저 해보자고 하셔서 그러기로 했거든요. 타지에서 혼자 지낼 때에는 삶의 의지가 없었던 남편이지만
우리 곁으로 돌아온 후에는 어떻게든 암을 이겨내겠다는 의지가 타오르고 있어요. 딸아이가 임신했다는 말을 들은 이후로는 더욱 삶에 의지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손주를 안아볼 생각을 하면 없던 기운도 난다고 하니 딸바보 아빠가 손주바보 할아버지가 되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일은 어떻게든 해내는 사람이니까 저는 이번에도 제 남편을 믿어보려고 해요. 사람 목숨은 하늘에 달린 거라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하늘도 기회를 주지 않겠어요? 암투병의 성공에 5년 뒤 완치 판정을 받게 된다면 그때 다시 이 채널에 투고를 할 생각입니다. 그때는 슬픈 얘기가 아닌 남편과 제2의 신혼을 살게 된 행복한 우리 부부의 사연으로 말이죠. 그런 날이 꼭 오기를 바라면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